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눈에 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주제는 경제와 생활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저와 함께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도 나 이제 한국사 좀 잘 알아, 자신감 있어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의 대부분은요, 왕이 이렇게 통치를 했고 주요 전투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라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요,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걸 먹었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분위기는 이러이러했어.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건요, 왕을 비롯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꾸려가는 역사도 있지만 일반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요, 바로 그 일반 민중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요, 시험에서도 대단히 잘 나와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급수를 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지 기대하시고요. 여러분은 교재 96페이지, 97페이지를 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각 시대 사람들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경제적인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그동안은 고려 따로, 조선 따로 공부했었죠? 주제별로 묶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복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보시는 그대로요, 이렇게 작대기를 잘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단 조심할 건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왼쪽부터 먼저 읽죠. 그러지 마시고요, 오른쪽을 먼저 읽어주세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게 어느 시대였지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볼게요. 소못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대요.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결국 소못이 되겠죠. 여러분, 소못을 입었다라는 것은 목화를 재배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목화를 재배했다는 것은 누가? 문익점이 원나라로부터 목화씨를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정확히 말하면 고려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소못을 입었다는 부분이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요, 얇은 옷, 삼배 같은 거 몇 겹 끼어 입으면 그게 겨울옷이었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뭐 귀족들 같은 경우에 비단 입으면 되겠지만 일반 민중들은 살아가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소못의 보급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시작함.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단발. 나라에서요, 단발을 시행하라 라고 발표했죠. 이것이 바로 단발령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1895년 을미년이 되겠고, 이때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이라는 하죠. 그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항 이후의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 개화기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라고 있어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리. 우리가 보통 저고리라고 생각하면요, 조선시대 그 저고리 많이 생각하죠. 좀 짧은 거. 그런데 아주 길대요. 그림을 생각해 주세요. 어디서 봤습니까? 벽화. 무덤 안에 들어있던 그 벽화에서 여러분이 보셨죠? 자, 이 모습은 바로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벽화의 모습을 보니까요, 왜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용도라고 하고, 거기서 긴 저고리 입은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명 땡땡이라고 불러주죠. 이 점박이 문양이 들어간 옷들도 많이 입었었다는 거. 함께 기억시켜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자는 외출 시 장옷 등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장옷, 쓰개치마를 쓰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외출을 했어야만 되는 그 시대. 이 시대로 가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 차별이 조금 심했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미 느낌이 오실 겁니다. 조선 중에서도 조선 후기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얘기하셔야 돼요. 조선 후기에 여성 차별이 이렇게 심했다면 옷만 이렇게 쓰고 나가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차별이 있었어요. 일단 처가살이 이제는 조금
실제로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처가살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상속받거나 제사를 지낼 때 아들보다 이제 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기억날까요? 낯설어요? 그렇다면 제시어를 던지겠습니다. 허균. 허균의 누나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이 되겠죠? 허난설원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의복을 가지고 주제를 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 주제 정리는 바로 뭐냐면 음식,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쌀밥을 먹기 시작함. 조심하세요. 쌀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다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쌀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시작되었대요. 쌀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우리 역사상 벼를 처음 재배했던 시기는 청동기. 우리 신석기 같은 경우는요.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아직 벼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조, 수수 같은 거. 되셨어요? 벼를 재배했던 시기는 바로 청동기가 되겠고요. 이때 벼 재배 활용했었던 대표적인 도구하면 두 글자 썼는데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반달, 돌칼 이용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피와 빵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서양 음식인 거 확실하죠. 그렇다면 항구를 열어서 서양인들이 들어온 바로 개화기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아까 봤다시피 단발령도 실시했죠. 양복과 양장도 입었죠. 먹는 것도 서양식 음식이 들어오죠. 집도요. 서양식 건축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 세 번째는요. 왠지 모르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끼고 있나요? 고구마, 감자, 고추, 담배, 토마토까지. 고구마, 감자, 고추, 담배, 토마토까지 우리 땅에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 땅에서 재배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이 언제 들어오냐 봤더니 바로 조선 후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 삼국시대 때요. 와, 너무 배가 고파서 고구마 먹었더니 배가 부릅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 틀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보다는 채소를 즐겨 먹었고요. 차도 즐겨 마시게 됩니다. 불교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많이 줬던 시기는 바로 고려시대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연속 두 개 주제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내용을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별표 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경제 모습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왜 고려시대부터 출발합니까? 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는 안 봐요? 예, 안 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는 시기는 강의는 초급이죠. 그렇죠? 초급 강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급 시험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 난이도를 맞추게 되는데 남북시대나 삼국시대의 경제 모습 같은 경우는 중급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비교를 하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요. 고려는 참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 많이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매번 전쟁만 한 건 아니에요.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에는요. 다른 나라와 무역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다른 나라는 1번 송나라, 2번 당나라, 3번 명나라. 뭐가 되겠습니까? 고려와 함께 있었던 건 중국의 송나라가 되겠죠? 송나라와 활발히 교육을 했었고 송나라와 교육하려면 항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때 주요 항구는 바로 병란도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거.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사가지고 오고 무엇을 팔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비단장수 왕서방 기억나십니까? 우린 중국으로부터 비단을 많이 사가졌어요.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책들을 사가져왔죠. 또 우리에게서 없는 약재도 사가지고 왔죠. 반면에 우리가 내다 판 거 하면 금, 은 내다 팔고요. 또 고려하면 인삼,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뭐냐면 화문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질문했더니 어떤 제자가 말하더군요. 선생님 돌도 갖다 팔았나요? 라고 하는데 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돗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문석이라고 불러줘요. 보통 우리가 중국에 있는 당나라나 명나라 교육할 때는 이런 물품들이 보통은 오고 갑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초급에서는 고려시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요, 병난도예요. 아라비아에서도 상인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너희 나라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했더니 우리가 고려요. 고려, 꼬레, 꼬레, 꼬레야. 알고 계시죠? 두 번 하니까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코리아가 다른 나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고려시대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시대를 갈 텐데요. 조선은요, 전기, 후기로 구분해요. 신분제도도 그렇고 생활 모습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외란과 호란.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생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를 갈게요. 조선에서는요,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국가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했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농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었던 농사직설, 추구기, 농사직설, 추구기 이런 거 국가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을 집필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농사직설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농사법을 알아야지만 농업이 더욱더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은 워낙 농업을 중시했던 나라다. 그래서 농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그것이 지나쳤을 경우 국가가 너무 사람들이 사치에 빠져가지고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수공업과 상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많이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내가 누군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가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개인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철저하게 통제당하는 분위기였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통제했었던 분위기가요,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많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모습을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농업의 변화. 뭐뭐 법의 전국 실시라고 나왔어요. 뭘까요? 바로 모내기법. 그렇죠? 자, 전쟁 거치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농민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겠죠. 그때 도입한 것이 바로 모내기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내기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국 실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른 지역 농민들까지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건 모내기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내기 사진을 봤을 때 보니까 이렇게 줄을 쫙 맞춰놨었던 모습을 통해서 자풀을 뽑기가 너무 쉬웠겠구나. 우리 자풀을 뽑아야 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김매기라고 했는데 김매기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그러다 보니 한 명의 농부가요, 옛날에는 논을 이만큼만 농사 지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는 혼자 김매기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는요, 그것을 나중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광작이라고 해줘요. 한 명의 농부가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광작이라고 하는데 그 광작이 더욱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 중에서도요, 대단히 부유해진 농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여기다가 우리 모내기 언제 합니까? 여름에 합니다. 그러니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벼를 재배하고 겨울에서부터 봄까지는 보리를 재배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 1년에 농사를 2번 지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모내기법을 빼고 나면요, 조선 후기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또 하나 모습,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건 내다 팔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접 먹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도 있지만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인삼이나 담배 같은 거, 채소 같은 게 있습니다. 상품 작물의 재배. 마지막으로요, 농업이 발달하니까 먹고 남는 게 생기고 이런 걸 내다 팔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상공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요, 국가에서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놔도 안 써요, 사람들이. 아니 뭐 별로 장시에 나갈 일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쓰나 싶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쌀을 들고 나가서 필요한 물품과 바꾼다거나 이랬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 상공업이 발달하면서부터는요, 사람들이 동전을 들고 나가요.
우리가 엽전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평, 통보. 여러분께서 초급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상평, 통보 이 이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산이 돼서 한 1000여 군데 장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까요? 자, 마지막 모습은 개화기라고 했는데요. 지금 개화기 계속 나는데 이 개화기라고 하면 1876년 그렇죠.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꼭꼭 닫고 있던 문을 열어줬죠. 문을 연 거를 뭐라고 합니까? 개항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개화기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니 그때부터는요, 이제 일본 상인이 들어와요. 미국 상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개항장에서. 열어줬던 항구 있죠? 부산, 인천, 원산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시작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요. 부산, 인천, 원산 그 항구 주변에서만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륙으로 더 들어오긴 해요. 일단 시작은 개항장에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건도 들어오고요. 새로운 많은 문물들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래? 이렇게 지금 서구가 바뀌고 있어? 그럼 우리도 변화해야지 라면서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상평통보가 아니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된대요. 그럼 그 화폐를 찍어낼 만한 정부 기관이 있어줘야 되겠죠. 제가요. 일단 제시어를 먼저 한번 쓸게요. 읽으셨어요? 우정국, 전환국, 방문국이 있습니다. 우정국, 전환국, 방문국. 자, 이 중에서 화폐를 발행했었던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환국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수 안 하시죠? 전환국이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 전화교환소가 있는 곳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화폐를 발행했던 곳이 되고요. 자, 대신에 우정국이라고 하면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곳, 방문국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정부가 이제 인쇄하는 곳입니다. 뭘 인쇄하냐면 신문 같은 걸 인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요. 자,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왕이라든지 전쟁 이런 부분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활 모습까지 꼼꼼히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이제 세 번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번에 볼 것은요. 교육기관인데요.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그 명칭 위주로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과거 시험이 삼국시대 때는 없었다가 고려시대 때 등장합니다. 언제? 고려 광종. 자,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대신 차이가 있다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문과 시험이 있고 잡과 시험이 있고 승과라고 해서 스님들이 보는 시험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문과 시험에 무과 시험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고려는 군인들을 좀 차별하고 있었구나. 무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잡과. 자, 삼국시대는요. 과거 시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 소수리망 때 세웠다라는 거. 기억이 날까요? 예. 그러다가 고려시대가 되니까 이제 학교들이 더 많이 세워졌어요. 일단 수도 개경 같은 경우는 국자감을 세웠었고요. 각 지방에는 향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 세운 학교들은요. 향교. 이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두 똑같습니다. 자, 반면에 최고의 학교였던 수도에 있는 학교 이름은 조금 달라져요. 이때는 국자감이지만 이때는 뭐가 된다? 성균관. 됐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국가에서 세우는 이런 학교도 있지만 국가에서 세우는 거 말고요. 개인이 세우는 학교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학교가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일단 뭘 위해서 세웠던 학교였었나요? 바로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서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황이다, 이율곡이다.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유학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곳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래서 도산서원 같은 경우는 이황 선생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만 지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각 지역에 있는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유학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 어느 서원 출신이니? 이러면서 양반들끼리 세력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로서까지 역할이 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흥선대원군 기억나실까요? 흥선대원군 시기가 되면은 아니 서원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붕당의 근거지에다가 서원의 토지는 세금도 안 내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네.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원을 47군데만 남겨두고 모두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서원철폐 기억나실까요? 잘하셨어요. 자, 조선시대까지 모습이 이러했다면 이번에는 개화기. 개화기 시기가 되면요. 과거제도 사라집니다. 언제요? 갑오격 때. 그렇죠. 갑오격 때에 과거제도와 신분제도 없애줬습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새로운 근대 교육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제가 첫 번째 한눈 정리 시작할 때요. 그때 말했어요.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입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이 세웠던 학교입니다. 라고 했는데 산 지역 주민들이 세웠던 학교예요. 이 학교의 이름은 원산 학사.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이고요. 중요한 건 나라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학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민들만 세운 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지도자들도요.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죠? 유명한 게요. 안창호 선생이 세웠던 대성학교,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이 세웠던 오산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그럼 선생님 마지막 이화학당은 어느 분이면 외국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도요. 많은 근대적인 학교를 세워줬어요. 자, 이렇게 지금 모두 4개의 주제를 정리했는데 여러분 평상시 공부할 때는 이런 거 꼭 외워야 될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한국사 실력은 쑥쑥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고요. 잠깐 쉬고 두 번째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경제와 생활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신분제 안 볼 수 없겠죠. 자, 일단은 신분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삼국시대 공부하고 고려와 조선을 공부하면서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거 지난번에 들었던 건데, 들었던 건데, 아는 건데 라는 생각하셨죠. 바꿔 말하자면 이 신분제는 시대별로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요, 이 부분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삼국시대, 고려시대 신분제 자체는 있었죠. 그렇죠. 자, 이때 삼국은 사람의 신분을 모두 몇 개로 나눠줬습니까? 3개의 신분으로 나눴어요. 귀족, 평민, 천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삼국시대에서만 제대로 정리를 해도요. 그 이후 상당히 수월해지거든요. 먼저 귀족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귀족이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신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관직을 차지하면서 나란 일을 도맡아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그 일한 대가로서 많은 땅도 받았겠죠? 또 많은 노비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이런 걸 바탕으로 대단히 풍족스러운 생활을 해요. 말 안 해도 알죠. 기와집에 살고 있고요. 비단 입고요. 항상 쌀밥 먹고요. 맞아요. 왠지 그런 건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귀족이니까 라고 느낌 오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에게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평민 볼까요? 평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누구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다. 농민들을 그렇죠. 중심으로 하고 있다.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었지만 나라가 잘 운영이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요. 농민들이 농사 지은 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또 그들을 군대나 나라에서 벌이는 큰 공사에 동원을 하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요.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평민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들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천민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할 거예요. 자, 마지막 천민.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삼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경우 노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좀 전에 말했다시피 농사는 정말 열심히 짓는데 항상 먹을 게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한 걸 귀족에게 빌리다 보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빚 때문에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비가 되면요. 생활이 정말 힘들죠. 바로 뭐냐면 이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노비를 데리고 있다. 그러면요. 이 노비를 나중에 나의 자식에게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되셨나요? 자, 이러한 특징들은 이후 시기도 계속 반복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부할 이제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되냐면 선생님 공통점 말고요. 다른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삼국시대 귀족 가볼까요? 삼국시대 귀족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거 나중에 죽어서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덤을 만들 때 그 무덤 안에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벽화를 통해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기억날까요? 이렇게 두 명의 지금 이제 귀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탁자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고요. 그를 시종드는 사람을 봤더니 아주 크기가 작아요. 귀족은 크게 시종드는 사람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 벽화 속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우리 신라의 귀족 같은 경우는요. 귀족이라도 다 같은 귀족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대단히 심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신라의 골품제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최초원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육두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진골한테 항상 막히다 보니까 육두품으로서의 불만이 너무나 컸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 아까 평민들 같은 경우는요. 노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그들을 지원하는 뭔가의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했죠. 자, 그것이 바로 고구려 고국천왕 시기 때 나왔었던 진대법. 우리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대법. 바로 뭡니까? 보릿고개 때 국가가 먹을거리를 빌려주는 것.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면 약간의 이자를 받아서 되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대법 실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고려시대로 가볼게요. 고려시대 때는요. 우리 신분이 3개가 아니라 몇 개로 갑니까? 4개로 갑니다. 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 자, 먼저 귀족의 생활 모습은요. 기존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우리 앞서서 고려시대 때는 과거제를 실시한다고 했고 그럼 선생님, 나라의 관리가 되기 위해선 과거시험 봤겠네요? 물론 봤어요. 하지만 과거시험 안 보고 나라의 관리가 되는 경우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로 무슨 제도? 음서제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 중류층? 이 중류층 같은 경우는요. 나라의 관리는 관리예요. 근데 이제 귀족들이 워낙 높은 관리를 다 차지하잖아요. 높은 관직을 다 차지하니 자, 그들 같은 경우는 하층 관리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 있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잠깐만 하층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급이라고 합시다. 하급 관리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향리가 있어요. 이 향리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또가 있잖아요. 사또가 각 지역에 이렇게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럼 사또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향리가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전국 모든 지역에 사또가 다 가요. 그럼 사또가 어이 거기 이방들라 라고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돼요. 고려시대에는요. 사또가 가는 동네도 있지만 안 가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또가 파견 안 되는 동네는 향리가 가장 힘이 센데?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 같은 경우는 세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조금 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면 아니 사또가 다 파견되었어? 힘이 약해진다라고 약화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 평민의 생활 모습도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고구려 진대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반면에 고려 같은 경우는요. 의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먹을거리가 없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천민도 대부분 노비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고려시대 천민들 같은 경우는요. 신분 해방을 추구한 거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 무신정변 이후로 신분제가 조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만적이 말하잖아요. 왕우장상에는 씨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었죠.
이것이 바로 고려 천민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갈 거냐면요.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도 여러분들 신분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대신에 명칭이 달라지죠. 귀족이 아니라 양반, 중류층이 아니라 중인. 왜 중인일까요? 그렇죠.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청계천 위쪽은 양반이 주로 살고 있고 그 아래쪽은 평민이 살고 있으니 우린 가운데 살고 있네. 그래서 중인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이 있습니다. 자, 양반들 앞서 봤던 여러 가지 특징 고스란히 가져오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 고려 같은 경우는 묵과 시험 안 봐서 은근히 무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반면에 고려에 비해서 조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선은요. 문반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무반이라고 하죠. 그들 모두를 이제 양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반이 된다, 무반이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때는요. 과거 시험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물론 이때도요. 문음이라고 해서요. 음서 있죠? 그것에 이제 모습이 남아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글 공부에 얼마나 매진했는지 몰라요. 양반들이 정말 글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공부하는 게 유학이잖아요. 그들이 공부한 이 내용을 일반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반들이요. 일반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동네마다 왜 이렇게 약속 같은 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유교적인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친구들끼리는 뭐 서로 우애 있게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런 약속을 만들었어요. 그런 게 바로 향약입니다. 되셨나요? 자, 반면에 이제 중인들 하면 아까 봤었던 하급 관리가 들어가고요. 조선의 중인들 같은 경우는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들의 명칭을 보니까 무슨 관, 무슨 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누가 있냐면 의관, 역관이 있어요. 의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죠. 의서입니다. 역관하면 통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관, 역관, 율관이라고 해서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도요. 중인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첩이어서 완벽하게 양반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서얼. 그 서얼들이 바로 중인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평민 가볼게요. 조선은 앞서서 말해줬죠? 농업을 워낙 중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 농민들이 혹시라도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마찬가지 쌀을 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환곡입니다. 앞서 공부한 진대법, 의창, 환곡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진대법, 의창, 환곡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천민입니다. 이때도 노비가 대다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백정이란 단어가 혹시 기억나요? 백정? 여러분은 백정하면 뭐 생각해요? 동물을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살꾼들, 우리가 그들을 백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백정이 조선시대 때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맨날 이렇게 동물을 죽이니? 라면서 이제 가장 차별받았던 최하층 신분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백정이라는 이름이 고려시대 때는 도살꾼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요. 일반 농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제자들 실력 쌓아주세요. 조선시대 백정 같은 경우는 도살꾼이지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 평민을 의미한다라는 거. 됐나요? 자, 마지막 개화기로 가겠습니다. 개화기. 특히나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신분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신분제 폐지 내용은 갑오개혁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폐지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만민공동회가 펼쳐졌을 때 백정 출신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저는 비록 백정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연설을 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시대별로 여러분들 모두 우리 4칸을 통해서 지금 신문제 구분했습니다. 잘 따라오셨고요. 자, 마지막 가볼게요. 자, 마지막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읽으시면서요. 어느 시대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먼저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했어요. 이거 언제일까요? 삼국. 근데 조심하세요. 그 밑에 봤더니 불교가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퍼졌대요. 선생님, 차이가 뭐예요?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귀족 중심으로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퍼졌다. 이렇게 되려면 통일신라 시대가 돼야 되겠고요. 이러한 모습에 기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원효. 이분이 말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너는 극락왕생할 수 있을 거야. 나무아미타불. 됐을까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서는요, 불교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요. 나라에서는요, 연등의 팔관회와 같은 큰 불교적 행사를 열어요. 거기에다가 자, 당시 왕자들 중에서도 스님 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했었죠. 불교 모습에 좀 발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고려의 모습이라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너 어디 사니? 저는 무슨 현에 삽니다. 저는 무슨 군에 삽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망이나 망소리 같은 경우는 너는 어디 사니? 저는 공주 명학소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라고 붙은 이런 지역이 고려시대까지 남아있었는데 이런 지역은요. 무슨 현으로 끝나는 동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차별이 심했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유교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된대요. 유교가 특히나 생활 전반에 다 퍼진대요. 국가도요, 유교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삼강 행실도를 만들어요.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보는 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공명첩, 족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신분 상승, 그래서 양반이 너무 많아지고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조선에서도 조선 후기의 모습인 거 파악되시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후기가 되면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상당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 당시 여자들에게는 정절 이런 거 너무 강조했잖아요. 열려문 세워주기. 그리고 앞서 봤다시피 바깥에 나갈 때는 얼굴 가리기. 재산 상속에서 자의를 두기. 마지막으로 천주교와 동학이 유행해요. 특히 동학의 핵심 사상하면 인내천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곧 하늘이다. 자, 이를 통해서 평등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도 조선 후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했었나요? 총 정리하는데요. 와, 진짜 많은 걸 배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화면을 통해서요. 마지막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공명첩 사진 너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되는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몰락 양반의 아주 힘들었던 생활 모습,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하늘을 정리하는 마지막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요, 문화재를 통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복습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